30만 년 전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한 무리의 인류가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였지만 지금 여러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죠. 그들의 뼈는 네안데르탈인만큼 튼튼했고 뇌는 지금보다 12%더 컸으며 체온은 훨씬 뜨거웠습니다. 턱은 강했고 치아는 딱딱한 음식을 씹기에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30만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약해졌습니다. 뼈 밀도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뇌는 줄어들었으며 턱은 작아져 사랑니조차 제대로 자랄 공간이 없죠. 우리가 진화의 정점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퇴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화석 연구와 유전자 분석이 증명하는 실제 과학입니다. 인류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인류는 점점 약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진화가 아닌 퇴화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는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충격적인 변화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인류는 계속 커져왔다는 믿음인데 사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난 10만 년 동안 인류의 키는 대부분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특히 약 1만 년 전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류의 평균 키는 단번에 10%나 급락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냐면 농경생활로 전환하면서 식단이 극도로 제한됐고 영양실조가 만연했기 때문이죠. 거기다 가축을 키우면서 새로운 질병들이 퍼져나갔고 이 모든 게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최근 들어서야 이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 풍부해진 식단과 발달한 의료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다시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우리의 평균 키는 기원전 900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키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비례해서 커졌죠. 키는 다시 커졌지만 우리 뼈는 여전히 약합니다. 아니,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최초의 현생 인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밀도가 떨어졌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뼈 다공성은 초기 호모 사피엔스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초기 인류의 뼈 밀도는 네안데르탈인이나 더 이른 시기의 인류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만큼 튼튼하고 강했다는 얘기죠. 이 급격한 약화는 우리 몸이 낼 수 있는 힘의 한계를 크게 제한했고 골다공증 같은 뼈 관련 질환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구자들은 두 번의 큰 전환점을 지목하는데 첫 번째는 역시 농업혁명입니다. 유목 생활을 그만두고 정착하면서 사냥으로 거대한 동물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신체 활동량이 확 줄어든 거죠. 두 번째 타격은 최근 100년 사이에 왔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직장 문화와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완전한 좌식 생활 때문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손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구적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모든 연령대가, 심지어 활동적인 그룹조차도 예전보다 약한 뼈를 갖고 있거든요. 운동을 많이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뼈는 가벼워졌지만 몸무게는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BMI가 상승했거든요. 이건 당연히 생활 방식의 변화 때문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현생 인류와 비교하면, 특히 수천 년 전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 뇌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현대인의 뇌는 마지막 빙하기, 그러니까 약 17,000년 전 사람들보다 12% 정도 작습니다. 부피로 따지면 100에서 150 세제곱센티미터 정도 감소했다고 하죠. 사실 이 뇌 축소 논란은 한동안 학계에서 논쟁거리였습니다. 2022년에 한 그룹이 뇌가 줄어들고 있다고 선언했는데 얼마 안 가 다른 학자들이 아니라고 반박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나온 별도의 연구들이 뇌 축소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왜 일어났는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두 연구 모두 가장 큰 감소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일어났고 전체적인 추세는 훨씬 오래전부터 진행됐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자기 가축화 가설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축화된 동물들의 뇌는 야생 동물보다 10%에서 15% 정도 작다고 합니다. 위협이 줄어들고 더 온순하고 사회적으로 변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뇌 용량이 줄어든 거죠. 이 논리를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 가설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사회를 구축하면서 온순한 성격이 유리해졌고 동시에 생존 위협도 줄어들었으니 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설은 타이밍 문제로 비판받습니다. 복잡한 공동체가 생긴 시기와 내가 실제로 줄어든 시기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또 다른 가설은 만능 박사 가설인데 사회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전문화되면서 더 이상 모든 걸 알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포식자 공격에서 살아남는 법이나 사냥, 채집, 코끼리 사냥 같은 걸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타이밍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지지받는, 아니 최소한 가장 덜 논란이 되는 가설은 에너지 보존 가설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얼마 전보다 훨씬 따뜻하거든요.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 기관인데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안정시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뇌가 작아진 건 열을 더 잘 발산하고 열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 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확실한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현재와 미래의 온난화가 이 추세에 어떤 영향을 계속 미칠지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술도 함께 작용하니까요.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자신보다는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됐거든요. 만약 자기 가축화 가설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맞다면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뇌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뇌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변화는 크기가 아니라 모양입니다. 과거에는 뇌 케이스가 더 길쭉하고 늘어진 형태였는데 지금은 더 구형이거든요. 둥글다는 얘기죠. 다행히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아니고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믿음에 따르면 우리 뇌는 10만 년에서 3만 5천 년 전 사이 홍적세 후기의 현재의 모양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초기 호모 사피엔스는 더 원시적이고 길쭉한 뇌 케이스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둥그러지는 과정에서 두정력과 손의 영역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이건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두 영역은 계획, 자기인식, 기억, 도구 사용, 운동 기능, 언어, 사회적 인지 등 많은 긍정적인 기능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가지면 좋을 능력들이죠. 변화의 경향을 이어가자면 우리 머리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뇌가 아니라 치아와 턱에 관한 건데요.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강하고 뚜렷한 턱선은 매력적인 특징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그게 점점 희귀해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턱이 그 어느 때보다 작아졌거든요. 사실 호모 사피엔스는 전반적으로 이전 호모종들에 비해 더 작은 턱과 치아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만년에서 3만 년 사이에 이런 변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죠. 연구자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모든 게 작아지는 추세에 따라 턱도 비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의 극적으로 달라진 식단과 생활 방식이 주요 요인이거든요. 특히 식단이 중요한데 농업혁명과 최근의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의 증가 덕분에 식단에 부드러운 음식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딱딱한 음식의 부족이 우리 턱을 약하고 작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이건 실제로 동물들에게 부드러운 음식 식단을 주는 연구를 통해 재현됐는데 놀랍지 않게도 그들의 턱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조상들은 좋은 침대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표면에서 잤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이점이 있었을 수 있는데 자는 동안 입을 다물고 있게 해서 턱이 더 잘 발달하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턱과 치아가 모두 줄어들긴 했지만 턱이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를 위한 공간이 부족해졌고 매복 사랑니, 부정교합, 그리고 기타 모든 치아 관련 문제들이 크게 증가했죠. 더 작고 후퇴한 턱은 기도도 작게 만들어서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는 동안 간헐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거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안 좋은 일이죠. 다행히 우리는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기에 말이죠. 하지만 이게 걱정된다면 심호흡을 하고 진정하세요. 문자 그대로요. 왜냐하면 그것도 2025년에 인간에게 변한 것 중 하나거든요. 우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이 모든 건 1868년에 독일 의사가 정상 체온이 화씨 98.6도라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는데 이 수치는 의학의 기준이 됐죠. 그런데 얼마 전 새로운 연구에서 이 숫자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꽤 많이 틀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실제 정상 체온은 화씨 97.9도에 가깝다는 거죠. 이로 인해 독일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틀렸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200년간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결론은 인간이 차가워졌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마다 약 화씨 0.05도씩 체온이 떨어진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연구자에 따르면 이건 우리의 개선된 생활 수준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질병의 양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전반적인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는 거죠. 염증은 체온을 올리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질병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우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포함해 훨씬 더 흔했다는 걸 고려하면 과학자들은 그들도 우리보다 상당히 더 뜨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초기 현생 인류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알 수가 없죠. 게다가 이 연구를 낸 연구자들은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니 우리가 더 차가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차가워질지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큰 변화는 우리의 나이에 관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간은 조상들보다 훨씬 긴 수명을 갖고 있거든요. 최초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완전히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구석기 시대 전체의 수명은 대체로 22세에서 33세, 평균 27.5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73.2세니까 2.5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곰 한 무리를 섬에 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 이제 65세까지 산다는 걸 발견한 것과 비슷합니다. 상상이 가시죠? 이 변화는 주로 건강을 도운 기술의 발전에서 왔고 위협을 더 잘 피하고 정복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어느 정도 양날의 검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변화들도 가져왔거든요. 지속적인 화면 사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 오염 물질로 인한 암, 당뇨병과 골다공증 같은 질병 등 정말 많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최근의 많은 변화는 최근의 기술적, 문화적 발전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 있는데 바로 다양성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형 다양성이죠. 최초의 인간들은 지금보다 외모와 특성에서 훨씬 덜 다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훨씬 작은 지역에 살았고, 둘째, 인구가 적었으며, 셋째, 더 균일한 환경에 살았거든요. 하지만 수만 년 전, 어쩌면 더 오래전에 특정 집단들이 마침내 아프리카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기후 변화와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새롭고 다양한 환경 압력으로 인해 표현형 다양성의 폭발을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단들은 남극을 제외한 지구의 다른 모든 대륙에 퍼져나갔고 매우 다른 환경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응을 발달시켰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구 전체가 지난 30만 년 동안 꽤 큰 변화를 겪었는데 마지막 빙하기 최대기를 포함해서 인간에게 압력을 가하고 더 많은 적응을 가져왔죠.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특정 특성에 대한 진화 압력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명백하고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피부색인데 햇빛이 적은 지역에서는 자외선의 침투를 더 잘 허용하고 비타민 D 합성을 개선하기 위해 밝은 피부가 발달했거든요. 한편 일부는 눈 색깔도 태양 수준의 영향을 받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정 연구자들은 예를 들어 파란 눈이 안구 내 빛 산란을 증가시켜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북쪽 위도에 살면서 짧은 낮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우울증 증가율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피부색과 눈 외에도 일부 집단에서는 난방 목적으로 곧은 머리카락이 나타났습니다. 목과 두피에 머리카락이 있게 해서 그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차가운 수분을 더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하거든요. 또한 얼음과 관련해서 다시 말하자면 동아시아와 북아시아 인구에서 볼 수 있는 몽골 주름은 일부에 의해 강한 눈보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받는 햇빛 반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추가 적응으로 여겨집니다. 솔직히 우리의 전반적인 머리만 봐도 각 집단에서 다양한 적응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들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줬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더 평평한 얼굴, 다른 코 모양, 체격 등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언급한 특성들 중 많은 것은 거대한 인구 집단에서 보이지만 매우 특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 바자우족을 보죠. 동남아시아 해역 원주민인 이들은 주로 해상 생활을 하며 이를 돕는 특성을 발달시켰습니다. 특히 그들의 비장은 정상보다 훨씬 크고 이웃들에게서 보이는 것보다 약 2배 정도입니다. 비장 없이도 살 수 있긴 하지만 비장은 산소화된 혈액을 저장하는데 이건 오랜 시간 숨을 참으려고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우연히도 많은 해양 포유류들도 일반적으로 비대한 비장을 갖고 있습니다. 바자우족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잠수하면서 최대 5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데 이건 일반 인간보다 약 5배에서 10배 더 긴 시간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티베트인이나 인도의 고산지대에 사는 집단들은 산에서 생활하기 위해 설계된 특성을 보여주는데 산소가 적은 곳이거든요. 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특성들이 생긴 건데 헤모글로빈 적응, 감소된 안정 심박수, 증가된 폐활량 등이 포함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특징들 대부분이 실제로 높은 고도에 살지 않게 된 집단 출신 사람들에게서도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과 함께 표현형 다양성은 아프리카에 남아있던 인구 사이에서도 상당하고 유전적으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대륙은 지구상 어디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 유전적 변이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진화 압력은 매우 살아있고 건재하며 세계의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만년 내에도 계속해서 상당한 적응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남모양 적혈구 특성인데 말라리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적혈구 모양을 바꿉니다. 이 특성은 서아프리카에서 10%에서 40% 사이의 비율로 발견되는데 약 7천년 전쯤에야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말했지만 최초의 인간들도 그들의 환경, 기후, 유전자 풀을 기반으로 나름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전자에 대해 말하자면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우리의 유전자는 확실히 매우 다르고 항상 변하고 있거든요. 우선 인구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안데르탈인 DNA와 다른 멸종된 인류의 혼합 같은 추가 요인들이 우리 게놈의 다양성을 더욱 증가시키죠. 이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30만 년 전 지구를 걸었던 사람들과는 놀랍게도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변화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하는 방식조차 오늘날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튼튼했던 뼈, 거대했던 뇌, 강했던 턱, 이 모든 게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죠. 3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갖 환경에서 살아남았지만 최근 만년 사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만들어냈고 불가능해 보였던 질병들을 정복했으며 수명을 2배 이상 늘렸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뼈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뇌는 작아졌으며 턱은 기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오래 살게 되더라도 우리 몸이 겪고 있는 이런 변화들은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술이 생존을 보장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 육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오늘은 진화가 아닌 퇴화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여전히 살아남아 변화하고 있는 현생 인류의 이야기였습니다.